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어제까지 전 시간까지 이미 계정 과목을 다 둘러봤죠.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회계를 기록할 때 어떻게 순차적으로 다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한 바퀴를 도는지 순환 과정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순환 과정 중에 물론 거래가 이루어지고 분계가 벌어지고 전기하고 수정전시사표를 만들고 기말 수정을 하고 수정시사표를 만들고 장부마감을 하고 2월 시사표를 만들고 재무제표선, 이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순환 과정이라 하는데요. 일단 전산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진한 색으로 표현한 이 분계와 기말 수정만 사람이 직접 하면 나머지는 모두 전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요. 요 두 가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나머지 모든 과정은 전산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계와 기말 수정이에요. 분계와 기말, 다른 말로 하면 결산. 분계와 결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산에서는. 실무에 나가시면 결산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산 세무회계 과정은 전세무회계 과정은 기초 실무자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게 어렵죠. 분계가. 그래서 일단 흐름을 다 보지는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이 순환 과정이 있는데 나머지는 기계가 다 알아서 하더라도 우리가 분계와 결산 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분계와 결산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분계가 중요해지겠구나. 물론 결산도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전산에서는 결산이 약해요. 상대적으로. 왜?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결산인데 결산은 지금 못하니까 분계 쪽을 치열하게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어렵고 까다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할 거는 일단 분계예요. 그리고요, 이 순환 과정을 다 보여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전산이 다 하다 보니까 이 순환 과정을 다 아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 과정이고 나중에 혹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한테 분계나 결산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뒤에서 간략하게 참고사항으로 이 한 바퀴 도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린 건 뭐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고 공부를 열심히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거구나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하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결산을 배우기 전까지는 완벽한 순환 과정은 어차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기준거래라고 해놨죠? 거래하고 분계하고 전개하는 거. 아직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래하고 분계하고 전개하는 거,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준거래, 1년 내내 벌어진 일이 이거예요. 거래 벌어지면 분계하고 분계하면 전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놓고 나서요, 수정전 시산표부터 기말 수정을 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데까지가 결산인데 예비 절차. 결산이 중요하죠. 결산의 예비 절차.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고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본 절차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5가지 작성하는 게 재무제표 작성 절차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거래부터 전기까지가 기준거래, 1년 내내 벌어지는 거래. 나머지가 다 결산인데요. 결산 중요하니까 수정전 시산표부터 수정시산표까지가 결산 예비 절차, 장부마감이랑 2월 시산표가 결산 본 절차, 마지막이 재무작성. 아직은 뭔지 모르시죠?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산교육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분계 쪽이란 말이에요. 차근차근 볼 건데 먼저 회계는 이게 회계상 거래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회계상 거래인가 아닌가. 회계상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려요. 즉 당연히 일반적 거래이면서 회계상 거래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거래이면서 회계상 거래 아닌 것도 있고 회계상 거래이지만 일반적 거래가 아닌 것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회계상 거래는 제가 누차 강조드렸죠. 회계는 결국 5대 계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대 5가지 계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맞죠?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그 5가지의 변화, 전부 다가 아니라요. 5가지의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만 회계상 거래라고요. 5가지 계정밖에 안 다루는데 여기 변화가 없다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일반적 우리 그 선입견을 판단할 게 아니고요. 5대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만 회계상 거래를 본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안 하는 걸지라도 5대 계정의 변화가 있으면 그건 회계상 거래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죠? 5대 계정의 변화가 있으면 거래를 봐야 한다. 5대 계정의 변화가 없으면 거래를 보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왜? 회계는 결국 5대 계정을 벗어나는 건 없으니까요. 5대 계정 밖에서 벌어지는 회계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대 계정밖에 안 다루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회계상 거래의 본질은 5대 계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거래고요. 5대 계정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래라고 해도 거래 아닙니다. 회계적으로는. 지금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서 창고를 몽땅 털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 사회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이걸 거래라고 하나요? 아우 도둑님하고 거래하셨군요. 이렇게 하나요?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거래가 아니죠. 도둑이 훔쳐간 거지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계적으로는 거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품은 자산이죠. 상품은 자산인데 자산을 도둑맞았다는 얘기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5대 계정 중에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로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또 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 평소에 착하게 살지 않아서 안 착하게 살아서 벼락을 맞았어요. 공장에 반이 날아갔어요. 벼락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일 때 그걸 거래라고 하진 않죠. 그죠? 사장님한테 가서 어이구 하나님하고 거래하셨네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거래죠. 왜 그런가요? 공장이라는 건 건물이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었잖아요. 자산이 파손돼가지고 가치가 떨어졌죠.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가치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거 거래란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거래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꾸로 아무리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보이는 것도 5대 계정의 변화가 없으면 거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작은 회사에 여러분들처럼 또는 저처럼 아주 똘똘한 신입사원이 들어갔어요. 입사를 했어요. 아주 꿈도 컸죠. 내가 이 회사에서 잘 성장해서 나는 훌륭한 직업인이 되리라 하고 들어가봤는데 갔더니 예상과는 달라요. 연 매출이 한 1억밖에 안 되고 직원들은 나태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거의 뭐 탱자탱자 놀고 있고 사장도 거의 의욕도 없고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똘똘한 사원이 이래서는 내가 미래가 없겠다. 발전이 없겠다. 그래서 결심 끝에 사장실을 박차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한테 3개월간 출장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거래처를 뚫어보겠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장이 출장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신입사원은 007 가방을 들고 전국을 떠도는 거죠. 자기 회사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리고 3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드라마에 한 장면처럼 얼굴을 덥수룩하게, 머리도 뿌스하게 007 가방 하나 들고 고생한 티가 역력하죠. 그리고 곧바로 사장이 들어가서 007 가방을 열었습니다. 딱 열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회사가 평균 1억 원어치의 매출을 하는데 평균 1년에 자그마치 50억 원어치 계약서를 받아왔어요. 전국을 돌고. 이해가시나요? 아주 똘똘하고 매력적인 직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건 분명히 대형 거래죠. 연매출 1억쯤 하는 회사가 한꺼번에 석 달 만에 50억의 계약서를 들고 왔으면 이건 큰 사건이죠. 쉽게 말하면 50년치 매출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건 굉장히 큰 거래라고요. 아주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아주 초대박 거래라고요. 이해가시나요? 보통 현실적으로 만약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업은 어떻게 한다? 어떤 모습을 보인다?
적어도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요, 회사문 내리는 거예요. 회사문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일하는 건 그건 비인간적이죠. 인간미가 없는 거죠. 비인간적이죠. 어떻게 한다? 일단 문 닫고 회식하러 가야죠. 평소에 회식하면 삼겹살 먹던 거, 그날은 꽃등심 먹고 마블리 훌륭한, 그리고 입가심 호프집 가던 거 단란한 데 가고, 좀 조명도 컴컴하고 도와주는 누이들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자그마치 50몇십 매출이니까. 그런데요, 회계상은 거래가 아니라고요. 왜 그런가요? 계약서는 왔는데 5대 계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죠. 자산이 들어오거나 나간 게 있어요? 없죠. 그럼 부채가 생긴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께 늘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수익 들어온 게 없는데 무슨 수익이 있어요? 비용 나간 게 없는데 무슨 수익이 있어요? 없다고요. 5대 계정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계약금을 1,000원만 받았어도 이거는 거래가 돼요. 1,000원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계약서만 달랑 받아와서는 5대 계정의 변화가 없거든요.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 거래와 회계상 거래는 양쪽 다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각각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 거래도 있고 일반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상 거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울 거는 회계상 거래니까 어떻게 배워라? 반드시 5대 계정의 변화, 5대 계정 중에 변화가 있어야만 회계상 거래로 본다. 이해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해요. 됐고요. 그리고요, 이 거래라는 걸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갈 것자 올래자죠. 갈 것자 올래자. 갈 것자 올래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영어로 말하면 뭐죠? give and take. 영어로 쓸까요? 그 정도는 쓸 줄 아는데. 여러분 쓸 줄 알죠? 뜻만 하면 되잖아요. give and take.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이거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즉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이해하시나요? 거래는 항상 그래요. 일반적으로 거래라는 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잖아요. 즉 주는 거는 나가는 거고 받는 건 들어오는 거죠. 언제나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격을. 그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과일을 사요. 그럼 저는 뭘 주죠?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니까 과일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과일이 들어오니까 돈을 주는 거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반드시 두 가지가 상반된단 말이에요. 주는 것과 받는 것, 가는 것과 오는 것. 이해하시나요? 그게 회계상 거래의 특징이에요. 거래라는 건 그렇다고요. 이해할 수 있죠? 반드시 잊지 마세요. 거래라는 건 용어 그대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는 거고,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는 거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용어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요, 회계상 거래는 언제나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상반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받는 거,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상반된 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회계상 거래는. 그렇다면 두 가지 성격을,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붙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게 분계예요. 낄 깨자 나눌 뿐자. 끼어 있는 것을 나눈다. 두 가지 성격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나눈다는 뜻이 분계입니다. 분계 가장 중요해요. 별표 해놨죠. 전산에게 1급, 전산에게 2급은 분계만 전산 70점 중에 대략 51점 이런 거 나와요. 실제로. 전산세무 2급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는 한 39점. 전산세무 1급에 가게 되면 한 21점, 19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난 거죠. 전부 70점이니까 전산이. 70점 중에서 전산에게 1급이나 2급은 거의 55점 가까이, 51점, 55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전세무 2급도 한 35점, 35점 나오죠, 대략. 그리고 전세무 1급과도 한 20점 안팎,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엄청난 비중이에요. 전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비중이라고요. 그래서 분계가 뭐라고요? 모든 거래는 상반된, 가는 거, 오는 거, 주는 거, 받는 거, 상반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끼어 있는데, 이 끼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어떻게? 차대변의 논리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 자본이 증가할 때는 대변에, 부채 자본이 감소할 때는 차변에,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에,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면 대변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계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할 수 있죠? 하고요. 전기는 옮겨서 적는다는 뜻이에요. 옮겨서 적는다. 분계해 놓은 것을
장부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전기예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전산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해요. 전산 프로그램은. 이해하시죠? 전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할 정도로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붕괴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전산 프로그램이 인공지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붕괴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전기는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이거란 말이에요. 붕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겁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주는 거와 받는 거. 그죠? 가는 거와 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요. 또는 원인과 결과. 항상 두 가지 상반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끼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붙어 있는 것을, 끼어 있는 것을, 이것을 성격에 맞게 차대변으로 나누는 행위. 끼어 있는 것을 나누는 행위가 붕괴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붕괴 연습도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보시면. 해보죠. 자, 이제 거래 판단부터 해보죠. 거래 판단. 자, 여기서는 이 문제가 거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거래인가 아닌가. 해볼까요? 1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여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 0표, 아닌 것은 X표 하죠. 일단 거래 유무만 판단해보세요. 거래 유무만. 자, 현금 1억 원을 출자하여. 출자가 뭔가요? 출자라는 건 자본을 댄다는 뜻이에요. 자본을 댄다. 그래서 투자자가 기업에 자본을 댑니다. 자본을 대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출자를 해요. 그러면 돈 1억을 받은 기업이 투자자한테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끝나면 증빙이 없잖아요. 증빙이 없잖아요. 나중에 안 받았는데요? 이러고 어떡할 건데요? 증빙이 없잖아요. 기업이 뭘 준다? 투자자한테는 이 1억 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주게 된다고요. 주식 자체가 권리를 표현하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는 순간에 투자자는 주주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투자자였다가 주식을 보유하는 순간에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실체 논리에 의해서 모든 회계 처리, 모든 붕괴는 기업의 입장에서 한다. 기업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을 보시죠. 1억 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1억 원이라는 현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자산이죠. 대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산이 증가한 거는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차변에 써야 한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대변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발행한 만큼은 항상 자본금이 잡혀요. 나중에 저희 과정에는 없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시든 간에 회계 뒷부분에서 나와요. 전산회계 2급이든 전산회계 1급이든 선회 2급이든 뒤에 나오는 거예요. 주식 발행하는 만큼은 자본금이 잡힌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거래 파악을 했고요. 돈이 움직였죠. 그걸 붕괴를 했어요. 돈은 들어왔고 뭐가 나갔다? 주식은 나갔다. 그러면 전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는 요것만 가지고 전기를 해보면요. 이러면 각 계정별로 장부가 있거든요. 장부가 그걸 계정별 원장이라 하는데 장부가 있어요. 현금 계정이 있고 자본금 계정이 있고. 그럼 그대로 가서 옮겨 적는 겁니다. 보세요. 현금이 지금 붕괴가 있는 게 차변에 돼 있죠. 현금 1억 원이 차변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현금 계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를 장부로. 그리고요. 차변이니까 차변에 기록을 합니다. 차변이니까 차변 기록해요. 대신에 계정 이름은 상대 계정을 써주는 거예요. 상대 계정. 이게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왜 상대 계정을 써줄까요? 왜? 이겁니다. 보세요. 현금 계정인데요. 이게 현금 계정인데, 즉 현금 내 집인데,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차변을 썼으니까 자산이 증가구나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현금이 1억 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상대 계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현금이 차비에 들어왔으니까 1억 원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다? 자본금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부를 보고 거래를 유추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계좌 써주는 거예요. 현금 계정에 차변 1억 들어온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차변이니까. 근데 왜 들어왔다? 자본금 때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 들어왔다 옮기셔야죠. 여기잖아요. 자본금은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그대로 대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본금 계정, 대변. 공간이 조금 좁으네요. 1억 원 쓰고 대신에 상대 계정은 뭘 쓴다? 이건 이미 써 있으니까 상대 계정 쓴단 말이에요. 현금.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본금이 대변에 썼다는 얘기는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증가했을 때 뭘로 들어왔다? 자본금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기준분계라고 해요. 경리사원들은 1년 내내 이게 거래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끼어있는 걸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는 거니까 양쪽으로 나눠주는 걸 분계를 하고 분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전기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분계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거래고요. 5번, 2번 영업용 건물 5천만 원에 대하여 임차 계약을 맺다. 이거 건물 5천만 원을 사거나 팔았던 얘기 다른데 이건 계약만 맺은 거죠. 계약 맺을 때 계약금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계약만 맺은 거는 거래일 수가 없죠. 없죠. 5대 계정이 변화가 없잖아요. 계약금을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실제로 사고 팔았거나 했으면 거래가 돼요. 근데 계약만 한 거는 거래가 안 됩니다. 3번 종업원 이병규에게 이병규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라 썼죠. 종업원 이병규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지급한 게 아니에요.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대요. 단지 채용만 한 거예요. 그럼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움직인 게 없죠. 수익과 비용도 없죠.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거래가 되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채용을 한 거예요. 거래가 아니죠. 이해 가시나요? 자, 4번. 대성상점에서 상품 15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주문하다. 매입한 것도 아니고 주문만 했대요. 그러면 5대 계정이 움직인 거 없죠. 상품이 들어온 것도 없고 돈 나간 것도 없고. 이거는 5대 계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거래가 아니란 뜻이죠. 이해 가시나요? 정말 이해하시죠? 만약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얼마 줬으면 자산이 움직였죠. 현금 나갔잖아요. 그때는 거래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거래처인 대성상점에서 현금 120만 원을 빌려오다. 이건 보시죠. 자, 항상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있죠.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금은 5대 계정 중에 뭐다? 자산이죠. 자산인데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리고요. 현금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게 있다고요. 준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빌려왔대요. 빌려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어떻게 생기죠? 돈을 안 줬지만 미래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미래에 돈을 갚아야 할 의무. 그걸 뭐라고 하죠? 부채. 부채. 그럼 부채가 발생한 거예요. 부채가. 이런 경우에 돈을 빌려오는 것을 뭐라고 쓴다? 계정 과목을? 차입금. 기간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으면 보통 단기 차입금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분계장도요. 분계장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티계정처럼. 근데 우리가 분계만 할 때는 그냥 이거 티계정 안 그리고 약식으로 이렇게 긋는 겁니다. 차대보면 구분하는 식으로. 어쨌거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대차별은 일치해야 한다. 됐죠? 됐고요. 자, 어쨌거나 150만 원이네요. 아닌데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이란 돈이 움직였으니까 거래고 그 성격이 들어온 것은 현금이고 나가는 건 뭐다? 미래의 의무가 생겼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전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먼저 현금 계정이잖아요. 현금 계정을 찾아가시고 여기는 단기 차입금 계정이죠. 그래서 먼저 옮겨볼까요? 옮기는 게 전기니까 현금 120만원 현금 계정이죠. 현금 계정. 차변이 대변이에요.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120만원. 하지만 거래를 유추하게 하여 계정 과목은 뭘 쓴다? 상대 계정인 단기 차입금을 쓴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때 현금은 자산인데 차변에 기록을 했으니까 현금이 증가했구나. 근데 왜 증가했지 보니까 빌려왔네요. 이게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단기 차입금 한번 해볼까요? 단기 차입금 계정을 그대로 쫓아가고요. 거기다 기록할 거니까. 단기 차입금이 얼마죠? 대변이죠, 대변. 대변이죠? 120만원. 단기 차입금이 부채인데 대변 썼다는 얘기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갚을 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입금은 뭘로 들어왔다?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계와 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뒤에 분계가 많으니까 분계를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과 분계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전기하는 것까지 통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상품 7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려했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들어오고 나간 거 뭐가 생겼죠? 상품은 매입했으니까 들어왔죠. 상품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대신에 뭐가 생겼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달에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품은 들어왔으니까 상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쓰셔야 되고 다음 달에 갚아야 할 것은 부채니까 부채가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75만원짜리 상품이 움직였으니까 거래인 게 맞고 분계를 하려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차대변에 나눠 쓴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여기서 그냥 똑같이 쓸까요? 여기죠. 자, 상품은 자산인데 상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품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 증가 차변. 대변은 뭐가 생겼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 즉 부채가 생긴 거죠. 우리가 상품을 사고, 즉 재고 자산을 사고 외상을 했을 때 뭘 잡는다? 이해 가시나요? 되시죠? 됐고요. 요것도 만약에 전기를 해본다 치면 요거까지만 전기를 보여드릴게요. 전기는 단순한 거라서 하고 말 밖에 없어요. 상품이 75만원이죠. 그럼 여기 상품 계정. 장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상품 계정이죠. 그대로 오시고요.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이다. 상대 계정은요? 외상매입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상품이 자산인데 차변을 기록했으니까 상품이 증가했구나. 즉 들어왔구나. 근데 돈을 줬나 안 줬나? 뭐라 봤더니 외상으로 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장사의 논리는 받을 건 빨리, 줄 거는 늦게 주는 게 장사의 논리잖아요. 외상매입금도 옮겨 적어야죠. 전개해야죠. 먼저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찾아가시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75만원. 그런데 상대 계정을 쓰시는 거죠. 상품.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인데 대변을 썼다는 얘기는 외상매입금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부채는 대변 항목이니까 증가했을 때 차변 대변을 쓰는 거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항목에 대변을 썼다는 얘기는 외상매입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증가했을 때 뭘 샀나 봤더니 상품을 샀더라. 이래서 상대 계정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대신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지금
간단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적 공부하실 때, 이 T 계정을 주고 거래를 추측시키면, 붕괴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일단 상품 계정은 차변이고, 맞죠? 상품 차변이잖아요. 그럼 대차 평균에 의해서 대변도 70원을 일치해야 되고, 그때 계정은 뭐다? 상대 계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상매금 계정의 대변이죠. 부채의 대변이니까 대변 쓴단 말이에요. 상대 계정은 뭐죠? 상품이잖아요. 대차 평균이니까 금액은 같을 것이고.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건데도. 그래서 간단한 요령. 저는 요령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석과 FM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느는 걸 원해요. 요령 말고. 시험 붙으면 뭐 할 거야? 할 줄 모르는데. 하지만 필요할 땐 요령을 써야죠. 당연히 필요할 때는. T 계정을 주고 원래 붕괴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게 차변일 때는 차변은 왼쪽이잖아요. 이 왼쪽에 슬롯을 긋고 계정 까먹고 내리면 돼요. 그러면 397로 내려오잖아요. 또 요 같은 경우는 전기된 게 대변 항목이잖아요. 대변이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그때는 오른쪽에 슬롯을 긋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정 까먹어서 내리세요. 그럼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요령을 알고 계시면 편리하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머리 써가면서. 근데 머리는 쓰시되 틀리지 않으려면 요령을 딱 써서 이렇게 붕괴해놔시란 말이에요. 되시죠? 참고하시고요. 7번 상품 200만 원을 현금으로 판매하다. 거래요? 아니에요? 거래죠? 상품 들어왔고 현금 나갔잖아요. 현금 200만 원을 20만 원을 국민은행에 보통 예금하다. 거래인 거야 아닌가요? 거래죠. 현금은 나갔고 보통 예금은 증가했잖아요. 거래죠. 현금 5만 원을 분실하다. 현금이 감소했네요. 거래잖아요. 10번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의 실금 50만 원 해소를 한다. 거래요? 아니에요? 설령 파산된 기업하고 거래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외상의 실금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자산이었죠. 미래에 받을 거니까. 근데 못 받게 됐으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을 자산인데 받지 못한다고 하면 자산이 아니니까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역시 거래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거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제가 거래 판단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붕괴는 어떻게 하고 전기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럼 전기는 즉이 단순한 거니까 이 이후에는 안 보여드릴 거라고요. 뭐 필요하시면 연습을 하시면 되고 전산에서는 다 프로그램 알아서 하고 대신에 이제부터 붕괴를 꾸준히 봐야 한다. 붕괴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소한의 붕괴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계 쪽 일을 계속할 거라면 붕괴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한다. 권투 선수가 아침마다 몸에 배기하기 위해서 로드워크를 합니다. 로드워크를 해요. 그리고 섀도우 피칭을 하죠. 그림자 피칭이라는 거, 뭐 위빙도 하고 더킹도 하고 막 움직이잖아요. 미술학도들은 자신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장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크로키를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하고 공원에서도 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수시로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되게 전문가 되셔야 되는데 그냥 되는 건 절대 없어요.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감각을 키우셔야 한다. 그럼 기초 단계에서 가실 감각은 뭐다? 결국 붕괴란 말이에요. 기초에서는. 나중에는 저 금액 계산하는 게 핵심이 되겠지만 기초일 때는 붕괴 연습이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붕괴 연습을 하셔야 하고 제가 기초 과정에서 붕괴를 한 100개까지 넣어놨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정 공부하실 때 열심히 노력하셔야 한다. 붕괴는 한 300개쯤 하면 감은 와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들어가는 금액들 계산하는 정말 회계적 지식 그걸 공부하시면 된다. 일단 붕괴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하고의 과정은 기초를 닦는 거예요. 기초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맞게 뭐 회계관리 1급, 정액말사 이쪽을 공부하시든 아니면 전산회계를 계속 공부하시든 아니면 전산회계 운용사나 이쪽 공부하시든 그건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모든 것으로 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기초를 닦고 어딜 가셔도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하면서 집중할 거는 붕괴예요. 5대 계정의 정의에 따른 5대 계정의 정상자리를 가지고 차대변 붕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번 시간은요,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여드렸고, 거래 판단하는 걸 보여드렸고, 거래와 붕괴와 전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붕괴 연습을 쭉 할 거라고요. 저하고. 쭉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고요. 처음 붕괴 연습까지는 미리 예습 안 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하시고 대신에 두 번째 거부터는 힘들어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해하시죠? 됐습니다. 이번 시간 회계 순환 과정 처음 붕괴를 배웠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호흡 하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저랑 다음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저랑 다음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